由郑关周为大家讲述春秋相国郑子产。史继伟编演了一部古装豫剧《春秋相国》，这也是发生在我们新密古代的人和事儿。在我市公演多场，由于多数观众对这场历史不太了解，反映说看不懂。今天我就借讲故事栏目，将剧情简单地介绍一下。春秋是我国的一个历史时期，从公元前770年到公元前476年，和其后的战国时代，公元前475年到公元前211年合称为东周。春秋是因孔子编写的一部编年历史书《春秋》而得名。春秋时代，华夏大地上有10多个国家，我们新密、新郑、登封、荥阳、中牟、长葛一带属于郑国。郑国第一代国君郑桓公是周宣王的弟弟，出封在陕西华县的郑地，后因周幽王腐败，引得外敌侵入。周幽王和郑桓公在战乱中丧生。郑桓公的儿子郑武公保周平王向东迁都洛阳，郑武公就在曾魏流域建立了新的郑国，历史上就称为新郑。曲梁大饭庄村古城寨就是郑国都城的遗址。郑国处于几个大国的中间，又是战略要地，北晋南楚，西秦东陈宋和齐，这些国家虎视眈眈，都想吞并郑国，也不断找借口欺负郑国。郑国内部也纷争不断。郑国的第9位国君郑穆公有11个儿子，2个夭折了，9个成人。他去世后，弟子公子仪继位为郑灵公，不到1年就被同族所杀，又立公子坚为国君，为郑襄公。他让其余7个兄弟都做了大夫，因为他都是郑穆公的儿子，史称郑齐穆。子产的父亲公子发就是齐穆之一，后来在五族乱政，就是内部争斗的时候被杀了。子产之前的至正卿，也就是相国，是韩虎，是他将相国的位置让给了子产。子产为了治理郑国，大张旗鼓地进行改革。首先，他善于听取基层百姓的呼声，采纳民众的意见。当时郑国都城里的有一处乡校，就是国民经常在那里聚集闲谈的地方，有的人就在那里发表一些不满意政府的言论。有贵族建议将此取消，子产不让取消，说有不同言论不是坏事，众人说我们做得对，我们就坚持做下去；众人说我们做得不对，我们就改掉它。
他们是我们的老师啊，这不就是我们所提倡的民主政治的雏形吗？接着，资产大力推行田序制，实行田序制。田序制，啥是田序制啊？就是将庄园田地分给百姓耕种，到时户户有炊烟，家家有地耕啊！这是真的，是真的，是真的。谢谢乡里，多谢乡里。田序就是田地边上的小渠沟，是两家田地的分界，土话叫做上沟、地上沟。交地时是渠沟，收种时是人行道。资产将王公贵族的土地分给一家一户的农民，规定这是农民自己的永久财产，国家直接从农民手里收取一定的税粮，其余都归农民自己，与原有的王公贵族脱离了关系，这极大地调动了农民种田的积极性，这样就削弱了王公贵族剥削农民的权利，损害了他们的利益。王公贵族他们当然持反对态度。资产为了使自己国家强大，还改革了兵役制，即按田地面积出兵役和征收军需物资，称为丘赋。丘是计算田地面积的单位，四周都有渠沟的一块地叫做一井，大约8至16井可为一丘，规定每丘应出的兵役和战备物资，包括马匹、车辆、粮食、草料、衣物等的数量。这样国民的利益和国家的利益直接联系在一起，保卫国家就等于保卫自身的利益，这才是真正意义上的保家卫国。所以这种兵役制度是国民容易接受的。南北朝时期的木兰诗中有昨夜见军帖，可汗大点兵，军书12卷，卷卷有夜明。阿爷无大儿，木兰无长兄，愿为是鞍马，从此替爷征的4句，就是在这种兵役制度下国民自觉出兵役的写照。这种兵役制度一直延续到了2000多年，直到民国时期还有按保家出兵，除独生子女外都有当兵的义务。资产实行的这一系列改革成果必须有相应的法律加以巩固，比如严禁王公贵族将自己分给农民的田地收回去，不准再有从原来是自己的土地上加收地租，农民到贵族的土地上去劳动不再是义务，应该给报酬。资产将这些法律条文筑在铜鼎上，摆放在城门的显眼处，让国人贵族都能看到。资产铸刑鼎，连其他国家的朋友都担心他的下场悲惨，劝他给自己的子孙留条后路。资产回信说，我没有才能，不能考虑到子孙，我是要挽救国家当前的乱世啊。资产还有一句经世名言，苟利社稷，死生一子。用白话说就是只要是有利国家的事儿，我就是搭上生命也要去做。为了国家之根，为了百姓富裕，
自参重死不息。相爷，勾离社稷，死生一致。子产不仅是改革家，还是杰出的政治家、军事家、外交家、治国理政的能手。他为了郑国富强，不畏强权，不畏人言，把生命置之度外，使郑国得以中兴。他在国内外威望很高，郑国虽是小国，周围国家包括晋楚都佩服他，不敢轻易地惹怒郑国。公元前52年，子产逝世了，郑国百姓痛哭失声，编成送葬歌谣道：我有子弟，子产惠子；我有田畴，子产失子。子产日死，谁其次子？连孔子听到了子产去世的消息，也痛哭流涕地说：失子以爱也。子产身后，家无余财，没有安葬费，遗嘱选在都城南行山之上，用乱石砌成墓道，不用随葬品。南山上朝歌东，石头垒起来搬菜，顶起来算是官役，万不能去收收百姓吉利。若不然，我九泉之下难以安息，难以安息呀！郑国民众自愿捐出金银财宝，放在子产家的门外。子产孩子不敢收，又退不回去，就抛在门前的小河里。从此这道小河一连多天金光闪闪，故得名金水河。子产封地在东里，就是现在郑州市的东里路，就是纪念子产生前而得名。这就是相国郑子产的。최근에 한국 사회가 이제 가장 중요한 화두 가운데 하나로 떠오르는 것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문제죠. 그죠? 뭘 생각하시면 되냐 그러면 갑질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큰 권력과 남보다 나은 부를,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회적 책임감이 부족하거나 또는 결여되어 있다 보니까 그 탐욕심으로 없는 사람 거를 더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기보다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나 또 못 사는 사람들에게 폭력적인 방법으로 자기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 갑질, 이게 가장 큰 문제죠. 그 부가 또 그 권력이 어디로부터 왔는가에 대한 조금만 성찰을 해보면은 사실 인간이 우리 명자의 성선설을 덜먹이지 않더라도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 심성 가운데에는 분명히 저는 착한 심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죠? 그게
명자가 얘기하는 사단 아닙니까? 척은지심이라든지 뭐 이런 네 가지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동물과는 구별되는 그런 인간다움 이런 부분들만 조금만 성찰하면은 갑질문화라는 건 사실 존재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기심을 먹고 자라는 자본주의하고 그다음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탐욕하고가 만나서 독특한 갑질문화를 현재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정치가 개입이 돼서 정치권이 그런 부분들을 부추기는 그런 측면. 그러니까 한국 정치가 한국 상황이 지금까지 지역 차별이나 지역 감정 조장이 이걸 해결하는데 얼마나 많은 그 기회비용이 소모가 됐습니까? 국론도 분열되고 그러는 것이 이제는 어느 정도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부분은. 그리고 그런 새롭게 등장했던 문제, 사실 새롭게 등장한 문제가 아니고 뿌리 깊게 잠재라기보다는 뿌리 깊게 구석구석까지 다 퍼져 있던 현상이 정치적인 상황의 변화라든지 국민들의 의식의 수준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문제가 드러났다는 얘기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하고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그런 해결의 방법이 법과 제도적인 방법도 있겠지만은 또 하나는 과거 역사를 통해 가지고 인문학적인 공부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이런 자기 주도 학습 이런 부분들도 대단히 유용하게 필요하다. 특히 어린 나이에 교육 현장에서는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면은 시민사회에서 민주사회에서 준법 정신이라든지 또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그 고귀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귀한 품성을 여러 사람들에게 드러냄으로써 사회를 좀 더 밝고 나은 쪽으로 끌어갈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하지 않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문학이 필요한 이유가 저는 거기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춘추 시대 때 2500년 전에 정자산이라는 인물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문제를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한국사마천학회에서 올해 제가 기획을 세워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벌릴 캠페인 가운데 하나가 노블 오블 캠페인입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캠페인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군에 제가 먼저 제안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의 리더들, 군인들이 우리의 군기, 그 다음에 뭐 비리 이런 부분들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뭐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장병들 물통, 수통 하나 바꿔주는데도 수십 년이 걸려. 6.25 때 쓰던 거 쓰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전에 비례대표 청년 배당으로 들어왔던 여기 어디죠? 저기 순천 쪽에 김광진 국회의원이라고 젊은 국회의원이 있어요. 거기 국방 전문이었거든요. 그 친구가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 그 수통을 결국은 교체하게 했어요. 그런데 배급이 안 됐어요. 창고에 또 집어넣고 안 주는 거예요. 그건 이제 물을 담아서 먹는 수통은 위생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또 나온 문제가 이제 병사들의 침대가 개개인별로 배당이 안 돼 있는 상태랍니다. 그래서 침대를 각자 배정을 해줘야 되는 그런 예산이 부족하다 그랬더니 대통령이 화가 나가지고 그 많은 돈을 쓰고도 전력면에서 아직도 북한보다 더 뒤떨어진다고 얘기하고 있고 사병들 인권 문제라든지 폭력 문제 이런 부분들은 아직 해결도 못하고 있다고 야단을 쳤다라고 하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그래서 고귀한 만큼 책임을 다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문학적 교육이 아주 절박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군대 쪽에서는 제 강의를 요청하는 경우들이 많았고, 그리고 지금 합참 의장님이 또 그런 때 의지가 있어요. 저하고 인연도 있고 해서. 그래서 군대에서 먼저 노블 오블 캠페인을 먼저 한번 해보자. 지휘관들부터 이렇게 제안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 교육 부분에서도 아마 그런 캠페인이 어느 정도 호소력을 가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면서 정자산 이야기를 통해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직접 실천하는 역사적인 사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자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부터 약 2500여 년 전의 인물입니다. 출생 연도는 미상이긴 합니다만 기원전 582년 정도
태어난 걸로 보입니다. 공자님보다 한 세대 정도 앞에 태어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자님이 기원전 551년인 거에 아마 태어나셨을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러면 딱 30년 정도 먼저 태어나셨죠. 한 세대 앞이다. 공자님도 굉장히 존경했던 인물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정자산은. 왜 정자산이냐? 정나라. 중국의 춘추시대 때 정나라라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당나귀 정씨라고 얘기하는 그 정씨, 나라 정자. 그 정나라가 성으로 바뀝니다, 나중에. 그게 이제 정씨의 시조입니다. 그 정나라에서 태어난 인물입니다. 그래서 자가 자산이었기 때문에 정자산이라고 부릅니다. 자하고 호는 구별하실 줄 알죠? 자는 어릴 때 부모님이 지어주는 이름입니다. 어릴 때 부르는 이름이고, 성명 말고 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대부분 다 자로 부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은 별명이죠. 별칭인데 고상하게 지어주죠. 그리고 커서 자기 스스로 짓거나 자기를 잘 아는 친구들이 지어주는 거 호죠. 그래서 자가 있고 호가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주로 자로 많이 부릅니다. 실제로 이름을 부를 때. 그래서 정자산이라고 부릅니다. 성은 주나라 왕실하고 같은 희씨성이고요. 이름은 교입니다. 그래서 희교고 별칭이 또 공손교라고 하는 별칭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공손시의 시주다라고 하는 얘기도 이것 때문에 있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은 그냥 정자산 하면은 90% 이상은 다 압니다. 중국 사람들도 다 정자산으로 알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뭐 전문가가 쓰기 나름이겠죠. 그죠? 제가 가장 많이 정자산을 이제 부각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부르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표준어가 됩니다. 그래서 정자산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년들은 기원전 522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 나이로 61세를 살았습니다. 딱 환갑을 살다가 가신 분이다. 할아버지가 임금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정나라 11대 국군 목공이라는 분의 손자예요. 그러니까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존재다. 아버지가 큰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자산이 임금은 되지 못했지만 할아버지가 임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족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한나라에. 20살 전후에 정치에 참여하기 시작해서 30세 전후에 귀족으로서 최고의 신분이라고 얘기하는 경에 올라갔고, 40이 넘으면서부터는 국정 전반을 주도하는 재상으로서 20년간을 역할을 다하다가 61세 때 세상을 떠난 걸로 추정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희공, 강공, 정공 이 세 임금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정치 생애는 약 40년, 그 가운데 국정을 주도했던 재상으로서 20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나라의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면은 얼른 찾아보세요. 한가운데 보이시죠? 찾으셨어요? 정. 예, 거기입니다. 황하가 흘러가는 곳이고요. 오늘날 중국의 하남성 정주시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하남성의 수도입니다. 정주가. 하남성은 인구가 약 1억 정도 됩니다. 현재. 그리고 황하가 흘러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중원이라고 부르는 땅이 바로 하남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 가운데에서도 중원 하잖아요. 중원을 제패하는 자가 뭐 천하를 제패한다 이런 얘기 하는데, 또는 중원 충록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중원에서 사슴을 쫓는다. 천하의 권력을 쫓는 걸 우리가 중원 충록이라고 하는데, 그때 중원입니다. 여기가 하남성입니다. 쫓기는 하남성만을 가리키는 게 중원이라는 뜻이고, 좀 넓혀 나가면은 중국에 보면은 황하가 있고 장강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황하 동쪽으로 태항산맥이라고 하는 산맥이 있잖아요. 그래서 황하 북쪽을 하북, 황하 남쪽을 하남, 그리고 하북성 하남성이 있죠. 그죠? 여기가 하남성. 그 다음에 태항산맥 동쪽을 산 동쪽이라 해서 산동, 서쪽은 산서. 그래서 산동성, 산서성, 하남성, 하북성. 여기에 시안, 옛날에 장안이 존재했던 섬서성까지 딱 5개가 중국의 중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별로 안 어렵습니다. 사실은 산과 강으로 딱 구별하면 되고, 중국어의 전체는 장강으로 구별합니다. 그래서 장강 북쪽을 강북, 장강 남쪽을 강남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장강을 기점으로 해서 중국 사람들의 식생활이 확연하게 구별됩니다.
장강 북쪽은 밀가루를 먹고 장강 남쪽은 쌀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업하시는 분 가운데서 밀가루를 가지고 사업하시는 분은 장강 북쪽으로 가야 되고 쌀을 가지고 하는 분들은 장강 남쪽으로 가서 사업을 해야지 맞죠, 그죠? 예를 들어서 화장품 사업하는 분들은 장강 남쪽에 가서 사업하면 별로 수익을 못 올립니다. 여기 습기가 많은 곳이니까. 예를 들면 뭐 마스크팩 이런 것들은 건조한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막 지역으로 가면 된다 그래요. 풍토, 땅이 넓다 보니까 풍토, 인문지리라고 합니다. 우리는 인문지리를 잘 헤아려서 그리고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잘 헤아려서 현지화 전략으로 접근을 해야지 중국 사업에 성공할 수가 있거든요. 다 다릅니다. 그리고 누차 제가 강의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뭐냐 그러면 상향 문자를 4,000년 넘게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유일한 민족이다. 유일한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문자 하나하나에 온갖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역사고 이것 자체가 문화가 됐잖아요, 중국은요. 그러니까 단어 하나하나, 지명 하나하나, 이 뭐 인명 하나하나를 깊이 있게 공부하고 그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스토리를 같이 공부를 하게 되면은 현지화 전략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즉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은 가게 이름 하나를 짓더라도 그 지역과 그 지역 사람들의 성향이라든지 그 지역 사람들이 좋아하는 존경하는 인물이라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상점 상호를 짓는다든지 이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게 어필할 수 있는 기본기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정나라에서 태어났습니다. 정자산이 잘 보시면. 근데 이 정나라가 황하가 흘러가는 데다가 중국의 한복판에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라가 힘이 세지면은 전후좌우 동서남북을 자기가 스스로 통제해서 모든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서 강대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지만 힘이 약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사방에서 두들겨 맞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 여기는 꼭 차지해야 되거든요. 누가 됐든 간에. 북쪽에 있는 세력이 남쪽으로 세력을 확충하려고 해도 정나라를 거쳐야 되고 남쪽에 있는 세력이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해도 정나라를 거쳐야 됩니다. 거기다가 황하라고 하는 강이 딱 놓여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정나라를 거쳐가지고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지리적 위치죠. 그래서 별명이 뭐냐면 구주의 인후다. 그렇게 돼 있죠. 인후는 목구멍을 얘기합니다. 구주는 천하를 얘기합니다. 그 천하의 목구멍입니다. 여기가. 딱 걸리는 거죠. 여기가. 그래서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정자산이 태어날 무렵에 정나라는 상황이 아주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국력이 쇠퇴해져 가지고 처음에 초기 정나라 장공이라는 사람이 패주로서 상당히 행세를 하고 살았는데 5대 여공 이후에 공실의 임금하고 귀족들하고 사이에서 정치적 갈등이 계속 일어나 가지고 임금이 살해당하는 정변을 계속 겪고 그 와중에서 북쪽에 있는 진나라 여기 보시면 여기 진나라가 있죠. 그죠? 요 북쪽에 있는 진나라하고 마우스 키 보이시죠? 남쪽에 있는 초나라. 요 두 나라가 정나라를 차지하려고 굉장히 많은 공세를 취합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 틈바구니에서 시달려요. 진초 제진의 쟁패 와중에서 진나라하고 초나라의 쟁탈전으로 시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목공 때 627년부터 정자산이 경이, 귀족 신분 가운데 가장 높은 경이 될 때까지 70년 동안 무려 33번이나 기록에 따르면 다른 나라로부터 공격을 받습니다. 얼마나 고달픈 신세입니까? 그죠? 그래서 나온 유명한 사자성어가 조진모초라는 사자성어입니다. 지금 보시는 조진모초. 아침에는 진나라, 저녁에는 초나라. 강대국의 눈치를 봐야 되는 겁니다.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나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상황을 생각하시면서 정자산 이야기를 들으면은 훨씬 더 실감나게 들으실 수가 있다. 제가 정자산을 고른 이유도 우리 상황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부분들이 꽤 많기 때문에 사실 골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진은 정나라 장공입니다. 정나라가 가장 힘이 셌을 때 한때 그 장공의 석상입니다. 자, 정나라의 일생을 삶을 연표로 쭉 한번 간단하게 훑어보고 정자산의 정치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살 때 송공이 죽고 희공이 즉위합니다.
아버지 자국이 군대를 책임지는 사마라는 벼슬에 올라갔고요. 18살 때 자사가 희공을 죽입니다. 시해합니다. 쿠데타가 정변이 일어났죠. 그리고 강공을 세웁니다. 19살 때 이 자사가 또 같은 친인척들인 공자들을 죽여버립니다. 자산이 자사하고 한패가 되어 있는 아버지 자국에게 경고를 합니다. 아버지 그런 식으로 하다가는 큰일 갔습니다. 정나라 지금 전국이 그런 방식으로 끊임없이 악순환, 그죠? 정변과 쿠데타의 악순환으로 가다가는 아버지도 위험할 줄 모르겠습니다. 라고 충고를 해요. 19살짜리가.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놈의 새끼 네가 뭘 안다고 정치에 관여하냐고 야단을 칩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딱 1년 뒤 20살 때 자사하고 아버지가 피살당합니다. 그러니까 정자산이 어린 나이지만은 자기네 나라 정나라가 돌아가는 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정치적으로 대단한 예견력을 가지고 있었고 또 정치적 식견이 뛰어난 인물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20살 때 아버지가 피살당하고 나니까 자기 자신한테도 신변의 위협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는 그 귀족들이 사병이라 그래가지고 자기 집안에 군대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사병들에게 단단히 단속을 시켜가지고 다른 세력들이 쳐들어오는 걸 막아내고 전국을 수습을 합니다. 20살 때. 이게 보통 인물은 아닙니다. 28살 때 자공, 그 당시에 최고 권력자였습니다. 자공의 정권을 견제함으로써 정계의 총화로 등장합니다. 이게 자산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각인시키는 게 28살이고요. 29살 때 대부들이 자공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자서가 정권을 담당하면서 정자선에게 귀족으로서는 가장 높은 신분인 경에 임명을 함으로써 정계의 중심으로 등장을 하고요. 34살 때 외교 무대에 나갑니다. 정자산에게 34살 때 이 경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냐 그러면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제가 관포지교 같은 거 얘기하면서 춘추 5패 말씀을 드렸잖아요. 춘추 시대 때 이 제후국들 가운데서도 큰 힘센 제후국들이 나타나서 주나라 왕실을 보호하면서 존왕양이라고 하는 캐치플레이즈를 내걸고 제후들을 호령하는 폐주가 등장한다. 그 첫 번째 폐주가 관중과 포숙이 모셨던 황공이잖아요. 제나라 황공. 황공 이후로 5명의 폐주가 등장합니다. 근데 폐주가 등장해가지고 제후국들에게 뭘 요구하냐면 공물을 요구를 해요. 세금을 내라 이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유엔의 유엔 분담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유엔에 가면 상임이사국들은 유엔 분담금 많이 내잖아요. 자연스럽게. 국제 정세에 개입하거나 또는 국제 정세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소리를 크게 높이는 나라들이 되게 상임이사국이잖아요. 만장일치를 해야 되니까 거긴요. 유엔 회원국들은 많지만은 중요한 결정권은 상임이사국들한테 다 있잖아요. 상임이사회에서 다 해결합니다. 그런데 현재 가장 전 세계에서 힘센 나라가 미국이잖아. 미국은 분담금을 덜 내요. 잘 아시다시피. 미국은 분담금을 뺀들뺀들거리면서 덜 낸다고. 다른 나라들한테 분담을 많이 시킵니다. 일본이 상당히 많이 내는 축에 속하는데 똑같아요. 이때도. 그러니까 폐주는 덜 내고 다른 제후에 있는 나라들한테 세금을 많이 내게 하는 거죠. 야, 내가 주나라 왕실도 지키고 니들 안전도 보장해 주니까 니들이 분담금을 안 내면 내가 그걸 다 어떻게 다 감당하냐. 그래가지고 괜히 조그만 나라들한테, 힘없는 나라들한테 계속 분담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나라가 굉장히 힘이 들어요. 이 분담금이 공물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정자산이 외교 무대에 나가가지고 패권국들을 패권국들을 포함해서 큰 나라들을 전부 다 설득하는 장면입니다. 옛날에는 좀 봐주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조금 줄여주고 그리고 일찌감치 아침에 회의 끝내고 이제 술 먹고 끝났단 말이에요. 이걸 회맹이라고 한다고 지난주에도 회맹 말씀드렸잖아요. 회맹은 그렇게 끝납니다. 되게 폐주가 원하는 방향대로 그냥 자기 체면 확 세우고 그렇게 힘들어? 그러면은 조금 깎아주는 거예요. 지 생색은 다 내는 거지. 근데 정자산이 딱 나가가지고는 이놈의 회의를 하루 종일 끄는 거야. 그런데 그냥 끄는 것이 아니라 큰 나라로서 체면과 위신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라는 춘추시대 때 예법을 가지고 꼬치꼬치 따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사례까지 다 끄집어내가지고 옛날에는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임금이
이 천자가 그래서 여러 나라로부터 존경을 받게 된 거 아니냐. 우리 같이 조그만 나라한테 계속해서 이렇게 과중하게 부담을 지우게 되면은 우리 정권 자체가 위험스러워지고 결국은 우리가 위기에 빠지면은 곡물도 못 내게 되는 거다. 백성들한테 우리도 할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려면 분담금을 줄여주고 생산량을 높여가지고 나중에 더 내게 해줘야 되지. 지금 어렵다. 이걸 하루 종일 따지는 겁니다. 다른 제국들이 보니까 이대로 내버려뒀다가 내일도 또 따질 것 같거든. 외교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외교는 끈질게 해야 됩니다. 끈질게 해야 되고 참을 줄 알아야 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주어진 주제에 대해서 다양한 사례들을 다 검토해 갖고 와가지고 그 사이사이에 맞춰가지고 그 얘기를 해서 설득시킬 수 있는 공부가 필요하죠. 진짜 외교는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옛날에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연합국 쪽에서 이제 그 전후회담 회의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외교 무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리입니다. 의장국부터 시작해가지고 좌우로 이제 공이 가장 큰 2차 세계대전에서 가장 큰 공을 세운 미국부터 시작해서 옆에 영국, 프랑스 뭐 이런 식으로 앉는단 말이죠. 중국도 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으로 사실은 꼽히긴 했지만은 외교 무대에서는 큰 존재감이 없었어요.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그러니까 자리를 맨날 저 끄트머리에 가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의 외교관 하나가 저 이름이 지금 생각을 안 나는데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외교관 하나가 끈질기게 우리 중국 인민들이 2차 세계대전에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받는지 아냐. 사실 피해가 굉장히 큰 나라 가운데 하나였죠. 그러니까 우리도 당당하게 중국의 5번째 정도는 앉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 이게 입씨름을 하다 보니까 이게 자리 결정이 안 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다른 나라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우리가 본국에다가 그 연락을 해가지고 최고 결정권자한테 허락을 받고 해봐야 되겠다. 이제 하세요, 우리야. 지금은 핸드폰 하나만 끝나지만 그 당시에는 뭐 전보를 치든지 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각자 모든 나라가 다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중국 외교관이 그럼 나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 안되면 몸무게 순으로 하든지. 꽤 등치가 나갔던 모양이야. 그렇게 해서 분위기 쫙 유쾌하게 모아놓고 사람들 마음 풀어주고 다시 중국이 당한 피해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일일이 설명해서 결국은 5번째 자리에 앉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외교관이 갖춰야 될 자질은 기본적으로 설득력, 그 언변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케이스 스터디죠. 케이스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세 번째는 유머 감각이야. 누가 뭐라 그래도요.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중국의 유명한 수필가인 이머당이라는 사람은 각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유머 감각만 갖추고 있으면 전쟁 같은 거 안 한다라고 얘기할 만큼.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사마천 사기에는 뭐가 있죠? 유머 연예인들에 대한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골계열전이라고 하는 연예인들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마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담원미중이면 역가의 해분이다. 말이 미묘하게 들어맞으면 다툼도 해결할 수 있다. 라는 아주 유명한 명언을 남깁니다. 이 정자산도 그런 외교적 자질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공부를 많이 했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해서 폐주에 대한 곡물의 양을 줄이는 데 성공을 합니다. 이거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겁니다. 불과 34살 때. 39살 때 오나라의 유력자인 개찰이라는 사람이 정나라를 방문해가지고 정자산이 정치하는 모습을 보고는 장차 정권이 정자산에게 돌아가겠다라고 예견을 합니다. 40세 때 사씨가 자산을 공격했지만은 자필한 사람이 말림으로써 정치적 위기 상황을 한번 벗어나고 결과적으로 정자산이 국정을 전반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정자산이 정나라에 대한 개혁 정치를 주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토지개혁과 법률 공표입니다. 일부 사유재산을 인정해 줍니다. 백성들에게. 그래서 생산량을 극대화시키는 쪽으로 갔고 또 하나는 제일 중요한 것은 법률 공표입니다. 법을 공개하는 겁니다. 법 조항을. 그전에도 법이 다 있었는데 귀족들이 기득권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법을 백성들한테 안 알려줘요. 법 조항을.
분명히 그 법정 안에는 백성들의 권익을 침해당하거나 사서로의 무슨 신체적 위해를 당하거나 하면은 고발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귀족들이 자기들 기득권 세력, 자기들이 백성들의 땅을 함부로 빼앗거나 이런 부분들을 마음 놓고 하기 위해서 법장을 공표를 안 합니다. 그런데 정자산이 그 법장을 공표를 합니다. 어떻게 공표하냐 그러면 큰 우리 중국에서 그걸 정이라고 합니다. 세 발을 달린 솥에다가 법률 조항을 주조를 합니다. 여러분들 종 생각하면 돼요. 불교의 범종 보면은 종 겉에다가 이렇게 사람 이름도 새기고 쫙 주조를 하잖아요. 그죠? 돈 낸 사람도 쭉 명단도 하고. 그것처럼 법률 조항을 이 세발 솥에다가 딱 새겨가지고 2개 새겨가지고 관청 문 앞에다가 딱 세우는 겁니다. 사람들이 제일 많이 다니는 관청 문 앞에. 그럼 지나다니다 보면은 백성들이 어제 내가 저쪽 귀족한테 두들겨 맞았단 말이야. 괜히. 근데 그게 지금까지는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냥 두들겨 맞았는데 가만 법률 조항 보니까 이게 고발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백성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령을 공표합니다. 중국 역사상 최초입니다. 정자산의 역사적 의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법령 공표입니다.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죠. 누가 난리는 기득권 세력들, 귀족들이 가만히 안 있는 거죠. 정자산 죽일 놈 살릴 놈 맨날 정자산 비난하고 욕합니다. 심지어는 외국에 있는 나중에 또 나옵니다만 숙형이라고 하는 정자산하고 친하게 지냈던 귀족이 편지를 보내가지고 정자산한테 항의를 합니다. 너 지금 제정신이야? 이래가면서 네가 지금 누구 편이야? 이런 겁니다. 정자산 출신이 어떤 사람입니까? 금수저 출신 아닙니까? 왕족이다. 그런데 네 신분은 있고 백성들 편을 들면 되냐라고 숙형이 막 비난을 합니다. 편지를 보내가지고 정자산이 그 사람하고 절교하면서 나는 내가 아는 거라고 그거밖에 없어. 나는 세상을 구하고 싶어. 그럼 무슨 얘기냐면 백성들을 잘 살게 하고 싶다라고. 이게 정자산의 법률 공표입니다. 중국 역사상 최초고요. 그렇게 격렬하게 저항하던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모두 불과 50년 이내에 모든 나라가 법령을 공표합니다. 왜? 이게 대세라는 거죠. 전국 시대로 넘어가는 그 기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격렬한 경쟁 시대에서 가장 필요한 거는 재원 확보입니다. 경제력이죠. 누가 뭐라 그래도 생산량을 늘려야 되고 또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되기 때문에 인구를 늘려야 된다. 인구하고 경제력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죠. 먹고 입는 것이 넉넉해야지 사람들이 아이도 많이 놓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출산율이 역사상 최저로 가 있는 이유가 젊은 애들이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아가지고 애를 기를 만한 경제적 뒷받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안 놓는 거죠. 못 놓기도 하고 안 놓는 거죠. 그러면 경제력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백성들의 권익을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생산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일반 보통 평민들이니까. 근데 이들의 권익을 맨날 빼앗아 가지고 재산도 함부로 빼앗고 세금도 많이 매기면 누가 생산량이 늘리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법령 공표는 시대의 흐름이었다는 거죠. 정치가들한테 가장 필요한 건 뭐냐 그러면 세상이 어떤 방식으로 또는 어떻게 변화되고 흘러가는가라는 것들을 정확하게 읽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리더십에서는 저는 뭐라고 부르냐면 식견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물의 겉으로 드러나는 사물의 현상뿐만 아니라 그 현상에 숨어 있는 겉으로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숨어 있는 큰 흐름과 변화 이런 부분들을 간파해낼 줄 아는 능력을 갖춘 지도자야만이 백성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끌어갈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집권 1년 만에 정자산이 혼란을 수습하고 나라를 안정을 시킵니다. 기원전 542년 41살 때 강대국인 진나라의 사신으로 가서 진나라 객관에 담장을 허물어버리는 사건을 벌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진나라는 아까 말씀드린 북쪽에 있는 큰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정자산이 사신을 끌고 공무를 가지고 진나라를 방문을 했는데 수행원들의 마차를 객관 안으로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좁아가지고. 그 호텔에 들어갔는데 우리가 여러 차량 끌고 갔는데 호텔에 주차장이 없는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가 못 들어가.
그리고 가지고 온 곡물이면 뭐며 전부 다 바깥에서 한 대에서 비가 내리고 하면 다 비 맞게 생겼고 바람 맞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자산이 야, 담을 허물어 버려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객관에 담장을 싹 허물어 버리고 차량을 마차를 집어넣습니다. 아, 이건 보통 큰 일이 아닙니다. 남의 나라에 담장을 허물어 버린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나라에서 막 난리가 났죠. 군대가 막 동원돼 가지고 막 일촉즉발의 위기에 갔단 말이에요. 정자산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지금 외국의 사신이 폐주국인 진나라에 와가지고 곡물을 드리려고 이렇게 여러 대의 마차를 끌고 왔는데 이 마차에 실린 곡물이 바깥에 한 대에서 비바람 맞으면서 쏟고 다 망가지는 거 이걸 어떡할 거냐. 이건 강대국 진나라의 체면으로 봐가지고 말이 되는 얘기냐. 손님을 이런 방식으로 접대하거나 대하게 되면 누가 곡물을 가지고 앞으로 진나라를 방문하려고 하겠냐라고 따집니다. 그 진나라 국군이 듣고 보니까 맞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객관을 크게 확충했다라는 유명한 일화를 남깁니다. 외교 무대에 나가서도 하나도 끌리지 않고 당당하게 자기 할 얘기 합니다. 41살 때 향교 폐지에 반대합니다. 이 얘기는 좀 이따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42세 때 귀족 세력 가운데서 갈등을 일으키던 자석과 자남 싸움을 해결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45세 때는 조세제도 일부에서 반대를 하자 강경하게 대처함으로써 백성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그런 일도 벌였고요. 아까 말씀드린 47살 때 법률을 공표합니다. 그러니까 40세 때부터 국정 전반을 주도하긴 했습니다만은 시기를 잘 파악을 해서 7년이 지난 47세 때 법률을 공표합니다. 그거를 형서라고 합니다. 또는 형정서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법을 우리가 형법할 때 그 형자를 썼습니다. 그게 법이었어요. 그래서 법률을 솥에다가 새겼다 해서 형정이라고 합니다. 법률이라는 뜻입니다. 54살 때 국정 동반자 자치가 죽었고요. 61살 때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자대숙에게 국정을 맡깁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자산의 생애였고, 이 정자산의 생애 가운데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들을 골라서 집중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자산의 정치관입니다. 정자산의 정치관을 드러내주는 유명한 대목들이 춘추자전을 비롯해서 몇 군데 남아 있습니다. 정자산은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치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 하나는 너그럽게 하는 것이고 하나는 엄격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덕망이 높고 큰 사람만 너그러운 정치를 할 수 있다. 물과 불을 가지고 비유합니다. 불은 활활 타오르기 때문에 백성들이 겁을 먹는다. 그래서 불에 타 죽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런데 물은 성질이 부드럽기 때문에 물 때문에 죽는 사람이 많다. 그죠?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대한 통치술이라는 것은, 너그러운 통치술이라는 것은 물과 같아서 효과를 내기가 대단히 어렵다. 그래서 엄격한 정치가 더 많은 것이다 라고 하는 정치관을 얘기를 합니다. 이 정치관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심오한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정치관에 대해서 수천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정자산의 정치관의 핵심이 뭘까라고 논평을 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논평이 공자님의 논평입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공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리가 있는 말씀이다. 지나치게 너그러우면 백성들이 게을러져서 통치에 복종하지 않고, 그렇다고 엄격하게만 통치하면은 상처를 면키 어려워서 다시 부드럽게 관대하게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엄격함과 부드러움을 동시에 구사해야 된다 하면서 관맹상제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얘기합니다. 너그러울 관자, 사나울 맹자, 서로 상자, 그 다음에 경제할 때 제자입니다. 원래 건널 제자라 그러죠. 그죠? 서로 돕는다라는 뜻입니다. 서로 썩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너그러움과 사나움을 함께 같이 섞어서 정치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자님의 이 논평은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가장 정확한 논평이라고 이해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정자산이 아까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요.
덕망이 높고 큰 사람만 부드러운 정치를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정자산이 궁극적으로 추구했던 정치는 물과 같은 정치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어렵긴 하지만은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효과를 미칠 수 있는 부드러운 정치를 지향을 했죠. 하지만 조건이 따른 게 그게 뭐냐면 덕망이 높고 큰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정자산의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결론 부분에 가서 다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자산의 여론관입니다. 민심이 사람들이 자기 정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방식으로 그거를 유도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게 참 기가 막힙니다. 이게 언제적 이야기냐? 2500년 훨씬 지난 이야기입니다. 정자산이 집권하고 난 다음에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토지 개혁하죠. 조세 개혁하죠. 그 다음에 법률 공표하죠. 그러니까 뭐 귀족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허구한 날 향교에 모여가지고 정자산 이거 어떻게 하면 없애버릴까? 정자산을 비난하고 심지어는 쿠데타를 모의합니다. 전국이 시끄러워. 그랬더니 정자산 측근이 이참에 향교를 없애버립시다. 저것들이 맨날 저기 모여가지고 쿠데타나 모의하고 하니까 향교를 없애자고 얘기한다. 거기에 대한 정자산의 답입니다. 왜 향교를 없애려고 하냐? 조만간 그곳에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권력을 쥔 사람들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논의할 텐데 그들이 칭찬하는 점은 계속해서 받아들여서 유지하면 되고 그들이 비판하는 부분은 고치면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스승이 될 장소다. 충성스럽게 백성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면은 처음에는 시끄럽던 백성의 원성과 원망도 줄어들 수 있다. 위험과 사나움만 가지고는 원망을 막을 수는 없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한테 원망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은 빨리 그걸 막으려고 한다. 그죠? 그러나 이것은 홍수를 막으려는 것과 같다. 홍수로 인한 피해는 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한다. 제방을 터서 물길을 다른 곳으로 흐르게 하는 이만 못하다. 향교를 남겨두는 것은 사람들의 논의를 듣는 것 자체가 좋은 약으로 병을 고치는 것과 같다.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그죠? 예.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통치자들의 언론관이라든지 여론에 대해서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요즘 터져 나오는 뭐 국정원 댓글 사건들 이런 것들 보시면 정말 유치하기 짝이 없지만 실제로 그게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가장 나쁜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정치를 검하고 있는 기관에서 정치에 관여하는 것도 나쁘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국민들의 마음을 갈라놓는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것도 못된 쪽으로 나쁜 쪽으로 가른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정말 나쁜 짓 가운데 하나가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자산의 이 메시지를 들려주고 싶네요. 그죠? 정자산이 개혁 정치에 대한 결과가 사기를 비롯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년 동안에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라는 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년 만에 더벅머리 애들이 버릇없이 까부는 일이 없어졌고 노인들이 무거운 짐을 지지 않아도 됐고 아이들이 노동에 동원되는 일이 없어졌다. 2년째가 되자 시장에서 물건값을 깎지 않아도 됐고 3년째가 되자 밤에 문을 잠그지 않아도 아무 일이 없었고 길에 물건이 떨어져 있어도 내게 아니면 주워가는 일이 없었다. 4년이 지나자 밭 갈던 농기구를 그대로 놓아둔 채 집에 돌아와도 그 농기구를 가져가는 사람이 없었고 5년이 지나자 군대에 군사를 동원하는 일이 없어졌거나 또는 군대에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으며 백성들한테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알아서 다 상복 입고 알아서 처리했다. 2500년 전에 정자산이 한 정치가 5년 만에도 이 정도의 성과를 냈습니다. 오늘날 SNS가 이렇게 발달해 있는 시대에 한 집권자가, 한 권력자가 또는 한 지도자가 해낼 수 있는 일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실제로. 전제 조건은 이제 필요하겠죠. 그죠? 백성들의 정치적인 수준이나 의식 수준, 이런 부분들이 얼마만큼 따라가 주느냐라는 거 하나. 그리고 요즘 제가 또 벌이고 있는 운동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자, 한 사람을 바꿨더니 세상이 이렇게 달라졌다. 자, 300명을 바꿔보자. 그죠? 일단 300명을 바꾸는 시험은 내년에 한번 먼저 훈련을 해보자.
그거죠, 그죠? 내년에 지자체 선거에서 한번 훈련해보고, 그 다음에 300명 바꾸는 일을 한번 해보자. 그 가운데 쭉, 옛날에 저희가 낙선운동 해본 적도 있지 않습니까? 전에. 낙선운동 명단 만들어서 해가지고, 그게 또 법률적으로 시비가 붙어서 공개적으로 하지는 못합니다만은, 이제는 정보가 공개되어 있는 세상이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그런 정보를 가지고 옥석을 가릴 수 있는 기본적인 정보는 다 갖춰져 있으니까 한번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세상을 좀 더 나은 쪽으로 좀 바꿔봅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진나라의 숙향이라는 사람이 정자산의 계획에 대해서 격렬하게 반대하고 비난을 합니다. 그랬더니 정자산이 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재주가 없어서 너처럼 그렇게 멀리까지 못 내다본다. 나는 그저 이 세상의 이치를 돌이켜보고자 할 뿐이다. 세상의 이치라는 게 뭐냐? 바로 내가 제정한 성문법이다. 법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구세하고 싶다. 세상을 구하고 싶다. 라는 말. 그때 세상이란 백성을 얘기합니다. 정자산하고 관계되어 있는 재미난 또 하나의 일화가 사마천이 골계열전에서 합니다. 정자산의 기록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 그러면 훌륭한 공직자들의 기록인 순리열전에 있습니다. 순리열전. 그리고 그 순리열전하고 반대되는 관리들이, 공직자들이 홍리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일 안 하고 복지부동하는 인간들에 대한 기록이 유림열전. 가만히 보니까 전부 다 유학자들이에요. 일 안 하는 인간들이. 그렇게 세 편이 있는데, 정자산 이야기가 또 어디서 나오냐 그러면요. 코미디언들, 유머리스트들에 대해 기록인 골계열전에 나옵니다. 재밌게도. 골계열전. 그 골계열전에 저소손이라는 사람이 사기의 내용을 보충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마천 원문이 아니고 사마천 사후 약 반세기 만에, 약 50년 만에 저소손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사기에 탈락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에 그런 말씀 드렸지만 사마천은 사기를 완성해놓고 난 다음에 사기를 완성하기를 기다리는 지식인들이 엄청 많았을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사마천이 자기 자신의 성기까지 잘 나가면서 사기를 완성하려고 하는 집념을 보였기 때문에, 또 그 집안이 아버지 때부터 내내 사관 집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마천이 역사책 쓰고 있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주는 지식인이고 당대 알아주는 인재인 이 사람이 어떤 역사책을 쓸까? 이게 주변에 공부한 사람들 다 관심사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사마천이 사기를 똑같은 걸 두 부 만들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한 부는 세상에 내보낸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책이 폐기당할 위험도 있었기 때문에 사마천이 한 부는 명산에다 감추어 두고 후대에 훗날 눈 밝은 사람을 기다리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세상에 나간 사기가 결국은 나중에 또 돌아다니게 됩니다. 근데 또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죠. 왜? 원본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 이게 주간이나 목간에다가 이렇게 일정한 분량대로 쭉 써놨기 때문에 요 두루마리 하나를 빌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1권 빌려갔으면 누구는 130권 빌려가는 거죠. 그럼 이게 그 다음에 또 줄 서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이거 얼른 베끼고 줘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베껴놓고 원본을 안 주고 뺏긴 거 주잖아요. 그죠? 이거 갖고 싶지, 당연히. 그러면 이제 뺏긴 게 원본이 돼버린 거죠. 근데 뺏기는 과정에서 그걸 초록이라고 하는데, 오자 탈자 나죠. 나중에 다음에 잘못 관수해가지고 떨어져 나가거나 이런 부분들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반세기 지난 시점에서 상당한 부분이 탈락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소손이라는 사람이 메꿔놓아요. 메꿔놓고, 그 다음에 이거 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또 집어넣습니다. 이게 한 10몇 군데 다 그런 걸 합니다. 이제 그건 조서전은 양심이 있었기 때문에 저소선 왈하고 자기 부분을 밝힙니다. 그건 확인이 돼요. 거기 골계열전에다가 정자산 이야기를 짤막하게 하고 있는데, 그거를 정치학에서는 줄여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삼불기라고 합니다. 세 가지 속이지 못하는 케이스를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게 정치학에서는 이 삼불기 스타일을 가지고 리더의 리더십 내지는 리더의 리더십 발휘 스타일을 구별을 합니다. 자, 세 가지 속이지 못하는 걸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불능기, 속일 수 없다. 두 번째 불감기, 감히 속이지 못한다. 세 번째 불인기,
차마 속이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사례를 듭니다. 첫 번째 누구를 얘기를 하냐 그러면 전국시대 때 위나라의 서문표라고 하는 행정 전문가 이야기를 합니다. 서문표가 위나라 왕의 임명을 받아가지고 업이라고 하는 지역에 딱 부임을 해보니까 업이라는 지역은 인프라가 좋아요. 땅도 많고 저수지도 큰 저수지가 있어. 근데 생산량은 엉망이야. 왜? 이 공직자들이 저수지도 제대로 잘 가꾸지도 않고 땅도 제대로 개간하지 않고 논두렁 밭두렁도 잘 좀 구별을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방치하는 겁니다. 황무지처럼. 그리고는 뭘 하냐면 비 오면 비 많이 온다고 제사 지내고 비 안 오면 비 안 온다고 기우제 지내고 이거 하는 거야. 그러면서 누구랑 결탁했냐 봤더니 무당들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백성들한테 가혹하게 세금을 물려가지고 그놈의 제사 지내는 거 쓸데없는 미신 활동하는데 엄청난 돈을 들이는 반면에 기본 구축, 인프라 구축은 안 하고 있는 거야. 서문표가 딱 보니까 이건 충분히 잘 살 수 있는 동네인데 공직자들하고 무당들이 문제더라는 겁니다. 제일 큰 문제가. 그래서 부임하자마자 야 올해 기우제는 또는 뭐 올해 그 제사는 언제 지내냐? 그러니까 몇 월 며칠 날 지냅니다. 나도 참석한다 올해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제 공직자들이 관리들이 긴장 바짝 하는 거죠. 이제 어떤 스타일인지 모르니까 일단 크게 벌리고 보자. 네? 우리 의원님도 수령님도 참석을 하신다니까 세금을 더 걷어. 그래가지고 제사를 거창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 다 지내고 이 제사의 하이라이트가 뭐냐 그러면 요 업지방에서 제일 이쁜 처녀 하나를 뽑아가지고 물의 신인 하백신에다가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산 사람을. 이게 제일 마지막 순서입니다. 제사 지내고 향 피우고 뭐 다 하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이 처녀를 데려와서 배에 실어가지고 저수지 한가운데 보내가지고 빠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행사가 끝나고 이제 처녀가 이제 딱 와요. 얼굴을 가리고 옵니다. 이제 배에 태워서 보내면 돼. 그 서문표가 잠깐만. 왜요? 내가 저 처녀 얼굴을 좀 봐야 되겠다. 그거 보시면 부정탑니다. 아니야, 그래도 그렇지. 내가 마지막 가는 길인데 얼굴 한번 보자. 그래서 얼굴을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서문표가 뭐라고 얘기냐면, 야, 이거 올해는 그냥 지나가고 내년에 보내면 안 될까? 그래요. 이제 난리가 난 거야. 무당하고 관리들이 갑자기 이 양반은 왜 그러지? 왜 그러십니까? 매년 이렇게 해왔는데 안 됩니다. 너무 못생겼다. 야, 이 하백이 신한테 바치는 제물인데 이뻐야 되는데 내가 아무리 봐도 못생겼다. 이거 아닙니다. 제일 이쁩니다. 아니야, 이 정도 갖고 안 돼. 내년에 하자. 난리가 났어요. 이제 무당들하고가. 그러면은 정 바쳐야 되겠냐? 그럼요. 그렇게 해야죠. 그러면 이렇게 하자. 무당들 가운데서 제일 새끼 무당 하나를 불러가지고 너 일로 와봐라. 네가 먼저 배 타고 가서 하백한테 가서 이러저러한 사정이 있어서 내년에 2명 바치겠다고 얘기하고 네가 말씀 잘 드리고 와라. 그렇게 새끼 무당을 보냅니다. 오나요? 안 오지? 그 다음 새끼, 안 온다, 야. 그 다음 새끼 무당 또 보내요. 안 오죠. 그래서 제일 애미 무당을 딱 뽑아가지고, 야, 쟤들이 용궁이 좋은갑다. 네가 가서 말씀 잘 드리고 다 데리고 와라. 그래서 결국 애미 무당도 빠뜨려서 죽입니다. 안 오죠. 이제 날은 어두워졌고, 이제 깜깜해집니다. 이것들은 역시 무당들은 용궁이 좋은갑다. 응? 거기 가서 잔치하고 노는 모양이다. 안 되겠다. 니들이 가야 되겠다. 이제 관리들을 보내는. 관리들이 난리가 났죠. 전부 다 납작 엎드려가지고 죽을 찔렸으면 살려달라고 싹싹 빌어. 그렇게 해서 단 1년 만에 업지방의 모든 악패를 일소시켰다. 그죠? 지금 뭐 적폐 청산 하는데, 그죠? 이런 방법도 필요해요. 그죠? 이 서문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또 한 사람, 공자님 제자 가운데에서 복자천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어요. 근데 이 양반이 너무너무 착해. 그래서 복자천이
담보라고 하는 지역에 수령이 돼가지고 담보 지역을 다스렸더니 백성들이 복자천을 속이지 못했다라고 하는 또 일화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마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자산, 그 다음에 서문표, 복자천 이 세 사람의 정치 가운데서 수준이 가장 높은 정치는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 세 가지가 바로 불능기, 불감기, 불인기야. 지금부터 짝을 지어봅시다. 자, 서문표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불능기, 불감기, 불인기. 불감기요? 네, 맞추셨어요. 불감기. 감히 속이지 못하는 거예요. 왜? 겁이 나서. 그러면 복자천은요? 불인기. 차마 속이지 못해요. 너무 착해서. 그럼 자연스럽게 나머지 하나는요? 정자산이죠. 불능기. 속일 수 없다. 그럼 최고 수준은요? 이 가운데서 가장 최고 수준의 통치 스타일은? 불감기? 그건 지금 필요한 거고. 네? 그건 지금 필요한 거고.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정자산 얘기하고 있잖아요. 당연히 주인공한테 돌아가야지. 불능기. 왜? 왜 그러냐? 불감기 속이고 싶어요. 근데 겁이 나서 못 속이는 겁니다. 감히. 불인기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착해가지고 차마 속이지 못하는 겁니다. 불능기 속일 수 없다. 속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백성들한테 속이고 싶은 마음 자체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불능기라고 하는 겁니다. 불감기는 속이고 싶어. 근데 저게 너무 세. 그죠? 그래서 감히 속이지 못하는 거예요. 속일 수 있어. 근데 너무 착해. 그래서 차마 속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경지로 보면은 불인기가 높은 경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속임이라고 하는 그것 자체가 상정되지 않는 불능기가 최고죠. 누가 뭐라 그래도. 속일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것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마천이 정자산의 통치 스타일을 높이 평가하면서 요 삼불기라고 하는 아주 재미난 통치 스타일을 예를 들면서 정자산의 통치 스타일을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평가했는지 아시겠죠, 그죠? 정자산의 외교는 아까 사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약소국의 정나라처럼 약한 나라한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외교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전쟁할 수는 없잖아요. 힘이 없는데 뭐 나라가 멸망해 없어져 버릴 텐데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그럼 전쟁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은 두 가지는 하나는 내가 남한테 얻어맞지 않을 만큼 힘을 기르는 거죠. 실력을 기르는 거. 또 하나는 그래도 혹시 뭐 있을지도 모르는 전쟁에 대비해서 외교에 나가서 외교로 평화적 방법으로 외교적 수단을 통해 가지고 해결하고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외교를 완전히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특히 남북관계에는 더 필요한 외교였죠. 그래서 정자산의 외교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외교적 사례 통해서. 그래서 등거리 외교를 기본으로 해서 등거리 외교라는 건 누구하고도 멀리 지내지도 않고 가까이 지내지도 않는 겁니다. 같은 거리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가원, 불가근이라고 그러죠. 그죠? 너무 멀어서도 안 되고 너무 가까워서도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등거리 외교의 기본이 돼. 그 등거리 외교의 기본 철학을 가지고 줄타기 외교, 양다리 외교 다 해야 됩니다. 필요하면은 양다리도 걸칠 줄 알아야 되고 필요하면 줄타기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슬아슬하긴 하지만. 그런데 전제 조건은 뭡니까? 내부 안정이다. 내부 안정이다. 우리가 안정이 돼 있어야만이 외교 무대에 가서 이런 방법들을 다 구사할 수 있죠. 가서 줄타기 외교 또는 양다리 걸치기 외교를 했더니 내부에서 축을 하고 욕을 하고 막 싸워버리면은 못하는 겁니다. 맨날 뭐 탄핵하겠다 그러고 뭐 장관 나가라 그러고 이러면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론이 일치가 돼 있어야 되고 내부가 안정이 돼 있어야 돼요. 내부 안정이라는 건 정치적 안정과 군사적 안정을 동시에 의미합니다. 군대가 실력이 탄탄하게 돼 있어야 됩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예병력. 이 옥이라고 하는 군사 전문가가 한 말입니다. 군대는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예병이 중요하다. 실력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연스럽게 제대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아서 뭐 약간 안심이 되긴 합니다만은 이런 사례들 공부들을 더 많이 해야 될 필요성을 계속해서 느끼고 있습니다. 외교의 기본은 뭡니까? 주변 정세에 대한 정확한 파악입니다. 천하 정세가, 세계 정세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아는 부분들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있어야만이 줄다리기도 가능하고 줄타기도 가능하고 양다리도 가능합니다. 이게 파악이 안 되고 양다리 거치면 어떻게 돼요? 양쪽에서 다 두들겨 맞습니다. 항상.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자산이 외교에서 배워야 될 중요한 통찰력 가운데 하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자산이 참 매력적인 정치가입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실사구시야. 실용적인. 우리나라에 딱 맞는 게 이런 겁니다. 실용적인 겁니다. 그 정자산의 실용주의를 드러내주는 가장 유명한 명언이 이겁니다. 코끼리는 상아 때문에 죽는다. 상아가 귀한 보물이기 때문이다. 그 멋진 말처럼 들리고 굉장히 평범한 이야기인데 잘 보시면요.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왜? 코끼리는 상아 때문에 죽어요. 상아가 귀하기 때문에 죽어요. 근데 상아가 만약에 뱃속에 감춰져 있으면 안 죽습니다. 그죠? 상아가 삐져나와 있잖아. 상아가 삐져나와 있기 때문에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귀한 게. 왜? 자기 실력을 함부로 남한테 드러내 보이거나 자기 모습을 다 남한테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면 두들겨 맞기 마련이라는 얘기입니다. 감출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실용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겉으로 뭘 막 드러내고 화려하게 뭘 치장을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뭔가를 얻어내려면 내 실력을 감출 줄 알아야 된다. 코끼리는 바깥으로 삐져나온 상아 때문에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중국적 스타일이기도 합니다만은 지금 우리한테 사실 필요한 전략 가운데 하나입니다. 내 정체를 함부로 드러내지 않는 것, 이거.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중국 사람들 보고 맨날 은큼하다는 둥, 속을 모르겠다는 둥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원래 그런 사람들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우리가 좀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정자산에 대한 역대 평가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대륙이라는 사람은 춘추시대를 통틀어서 이 한 사람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춘추 1인이다라고 하는 유명한 평가를 남긴 바가 있고요. 춘추시대를 다루고 있는 책 가운데에는 좌전이 가장 대표적이죠. 춘추좌전이라고도 합니다. 전반부는 관중이고 후반부는 정자산이 주인공이다. 공자님, 고인의 유풍을 이어받아 백성을 사랑했던 사람이다. 자태숙, 아까 정자산의 뒤를 이어받아가지고 국정을 주도했던 사람인데, 정자산 말 안 듣고요. 자기 깐에는 좀 너그러운 정치 해본다고 너그럽게 정치하다가 국정이 엉망이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 얘기입니다. 자산의 말을 들었더라면 이런 골치는 없었을 것인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자님이 자산들어 어질지 않다고 하는 자가 있으면 나는 그 말을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아까 개찰이라는 사람이 장나라의 난국을 수습할 사람은 당신밖에 없다. 라고 얘기를 했고, 백성들이 자산이 죽고 나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누구를 믿고 누구를 따르며 산단 말이냐 라고 통곡을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예를 갖춘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더 큰 환난은 없다. 아까 정자산을 누가 죽이려고 하니까 자필한 사람이 막아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나라 평공은 정자산을 박물군자, 세상 물정 모든 것에 두루두루 통달한 군자다라는 말로 평가를 했습니다. 정자산은 아까 여론은 얘기했죠. 그죠? 그 다음에 제가 늘 강조하는 게 공직자들한테 강조하고 사회 지도층들한테 강조하는 게 이 마지막 대목입니다. 높은 자리와 봉업, 봉업은 부를 얘기합니다. 권력과 부는 자기 자신을 비호하는 수단이 됩니다. 저는 배운 다음 벼슬한다 소리는 들어봤지만 벼슬한 다음 배운다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정자산이 한 유명한 말이고 우리나라 사회에 딱 적용되는 말입니다. 이 배운 다음이란 말을 사람이 된 다음으로 바꿔보십시오. 그러면 정확하게 들어가죠. 정자산이 하고 싶은 말의 핵심은 사람이 된 다음에 벼슬한다 소리는 들어봤지만 벼슬하고 난 다음에 사람 된다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다. 왜?
사람이 안 된 상태에서 벼슬을 맞게 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부를 이용해 가지고 부당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하거나 부당한 일을 감추는 비호하는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질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공직자들을 청문회를 하는 이유가 다 그런 데 있는 겁니다. 좀 더 엄격하게, 좀 더 엄밀하게, 좀 더 도덕적인 기준을 잣대를 들이대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누구든지 권력과 부를 가지게 되면은 그걸 가지고 자기 자신의 잘못을 감추거나 비호하는 수단으로 쓰려고 하는 유혹에 시달립니다. 그때 필요한 건 뭐냐? 인간이 되느냐, 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나겠죠. 그죠? 한국 사회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순환을 겪었습니까? 정자사는 어록입니다. 나라에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생사를 그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듣기에 좋은 일을 하려면 그 법도 함께 해야 성공할 수 있다. 참 좋은 말 합니다. 그죠? 형정의 재정은 세상을 구하기 위한 것이다. 그 다음에 정자산에 남긴 또 하나의 명언. 하늘의 돈은 멀고 사람의 돈은 가깝다. 천도는 멀고 인도는 가깝다. 요거를 패러디 해가지고 빚고 와서 쓰는 말이 있죠.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그죠? 이거 패러디해서 쓴 말입니다, 이게. 하늘의 돈은 멀고 인도는 가깝다라는 말은 뭐냐 그러면 정자산의 미신에 대한 타파의 얘기입니다. 자꾸 하늘 덜먹이지 말란 얘기죠. 사람끼리 사람의 이치를 가지고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도리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자꾸 그 뜬구름 잡는 얘기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자, 밑에 보세요. 우리가 사람이 싸우는 것은 용이 보지 못하는데 용이 싸우는 걸 우리가 왜 봐야 되냐? 용은 하늘에 있는 상상의 동물 아닙니까? 우리가 용에게 요구하는 것이 없으면 즉 하늘에 대고 뭘 빌고 난리 치지 않으면은 하늘도 우리한테 요구하는 거 없다. 라고 해서 정자산의 실용적인 대목을 잘 드러내 주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비조가 천도를 어찌한단 말이냐는 뭐냐? 비조는 사람입니다. 이 비조라는 사람이 뻑하면은 천도를 얘기를 해, 천명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치카짓기 뭘 한다는 얘기냐 그러면서 한 말이 이게 정자산의 유머입니다.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어쩌다 한번 맞을 수는 있겠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점쟁이들이 딱 그거예요. 점쟁이 점 치는 게 용하다고 하는 건 뭔지 아세요? 점을 치러 간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맞는 것만 들리거든. 그런데 점쟁이 하는 얘기 가운데 틀린 것만 들리는 사람은 절대로 점을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잖아요. 점 같은 거 치지 마세요. 제가 한때 주역 공부하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일찌감치 포기했습니다. 왜 그러냐? 주역은 농경사회의 산물입니다. 주나라의 역이잖아요. 주역은 주나라 역입니다. 원래는 역이었어요. 역 그냥. 그러니까 신농씨라는 사람이 8개를 발명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8개를 가지고 주나라 문왕이라는 사람이 은나라 마지막 임금인 주왕에게 유리성이라는 곳에 유폐당합니다. 이제 점점 문왕의 실력이 커지니까 잠재적 경쟁 상대라고 보고 가둬버려요. 6년 동안 유리성이 유폐되어 있으면서 주나라 문왕이라는 사람이 8개를 64개로 풀이를 합니다. 그래서 주역이야. 주문왕이 풀이한 역이다 해서. 그리고 그 뒤에 나중에 공자님을 비롯해서 몇몇 사람들이 주석을 달아요. 사실은 주역은 원문에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실제로는. 이게 주나라는 원래 농사를 짓는 민족이었어요. 농경사의 특징이 뭡니까? 변화가 거의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변화가 거의 없어요. 늘 그냥 거기에 맷대고 그냥 거기 농사 지으면 사는 거죠. 이동 자체가 없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운명을 어느 정도 통계를 내가지고 맞춰서 들어맞습니다. 농경사에는 어느 정도는 다 비슷하게 살다 보면 다 웬만한 건 다 그렇게 비슷하게 겪잖아요. 그죠? 근데 산업사회는 그게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공부하다가 이제 이거 아니야. 이게 쓸모없어 이거. 근데 그거는 정치서입니다. 주역은 사실은 정치하는 사람이 통치자에게 어떻게 해라라고 하는 달도 차면 기운다는 둥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이게 다
죽음입니다. 정자산이 죽고 난 다음에요. 참 가슴 아픈 하지만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습니다. 정자산이 죽고 났는데 집안에 장례 치를 돈이 없어요. 정자산은 왕족입니다. 40년 동안 나라의 정치를 했고 20년간은 재상으로서 국정 전반을 주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장례 치를 돈이 없어요. 그래서 시체를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야산에다 갖다 버립니다. 백성들이 가만 안 있어. 백성들 아까 누구랑 같이 산단 말이냐 그러면서 통곡을 했잖아요. 백성들이 정자산 장례를 그래도 제대로 치러 주십사라고 집에 있는 폐물이며 돈을 들고 와가지고 후손들한테 줍니다. 그런데 후손들이 그 돈을 거절합니다. 그 백성들이 그 돈과 폐물을 또 갖고 집으로 돌아가기가 뭐했든지 정자산 집 앞을 흐르고 있는 시냇물에다가 폐물이며 돈을 다 던져요. 그랬더니 이 시냇물이 해가 나면 쨍 비치면은 그 햇살을 받아가지고 오색찬란하게 빛이 나는 거야, 시냇물이. 그래서 그 시냇물 이름을 그 이후로 뭐라고 부르냐면 금수화라고 부릅니다. 금수화라고. 그리고 산 위에다가 갖다 버린 정자산 시체를 선모, 신선, 그죠? 신선이 내려와가지고 돌로 무덤을 만들어줬다 해서 노파정석이라고 하는 또 전설이 지어져 내려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그러면요. 제가 이걸 안 믿었어요. 이 기록을. 안 믿었어요. 왜 안 믿냐? 에이, 재상을 20년이나 지냈는데. 저도 속물이었죠, 그죠? 이거 믿으면 얼마나 감동적이야, 짠해요. 근데 저는 안 믿었어요. 왜? 왕족으로 태어나가지고 재상을 20년이나 지내고 40년 정치를 한 사람인데 장례 치를 돈이 없었어? 이건 거짓말이야. 그리고 제가 정나라를 갔다 왔거든요. 정주를 갔다 와가지고 가보면 정나라 귀족들 무덤은요, 마차부터 시작해가지고 화려하게, 지금 여기 보이시잖아요. 저렇게 정나라 귀족 무덤이에요, 저게요. 마차경이라고 해서 여러 대의 마차하고 말을 산채로 갖다 묻어요, 통째로. 그리고 무덤을 썼어요. 춘추시대 때 귀족들 무덤입니다, 저게. 근데 재상을 20년 지낸 사람 무덤이 없어? 말도 안 돼. 저 안 믿었어요. 분명히 어디 있어. 그리고는 열심히 자료를 찾았습니다. 정자산 무덤이 있겠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찾았습니다. 정자산 무덤이 있다는 사실은 작년에 알았고 이번 4월 달에 정자산 무덤을 찾았어요. 이건 금수화입니다. 정주시를 한복판을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옛날에 2500년 전에는 여기 자산집이 있었고 여기 정나라 수도였으니까 쫄쫄쫄 흐르던 시냇물인데 지금은 1000만 명 인구가 살고 있는 정주시 한복판을 저렇게 시멘트를 발라가지고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토리 역사를 모르면 그냥 보고 넘어가지만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혹시나 정주에 갈 일 있으면 금수화 한번 찾아보세요. 그럼 중국 사람들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금수화도 다 알아? 한국 사람이. 알려면 이런 걸 알고 가셔야 돼요. 다른 게 아니고. 술집, 식당 이런 거보다, 그죠? 호텔 이런 거보다 한복판을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4월 달에 찾은 정자산 무덤입니다. 정주에서 시외버스를 타고요. 1시간 가까이 신정시라고 하는 곳으로 버스를 타고 와서 거기서 택시를 대절해서 한 30분 택시를 타고 갔습니다. 주소로 나와 있으니까, 위치가 나와 있으니까. 저는 금방 찾을 줄 알았어요. 근데 웬걸요. 산봉우리를 2개를 등산한 끝에 찾았습니다. 땀 빨빨 흘리면서 진짜로 산 꼭대기가 있습니다. 자산묘지. 저렇게 돌무덤입니다. 실제로. 이게 할아버지를 왕으로 둔, 그리고 20년 동안 재상을 지냈던 정자산의 무덤 저렇게 남아 있습니다. 산 꼭대기에. 다 찌그러진 사당과 더불어서 그나마 흔적을 남기고 있죠. 그래서 기록이 거짓말 아니구나. 야산에서 갖다 버렸다라고 하는 기록이 거짓말이 아니구나라는 걸 또 한 번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하남성하고 안희성 경계에 있는 산이 있습니다. 여기 정자산 무덤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멀리서 보면은
무덤인지 아닌지도 알 수도 없죠. 비석이 없으면은. 한 왕족으로 태어나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온몸으로 실천하다 간 정자산의 정신이 오롯이 금수화하고 이 무덤에 담겨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 그러면 제가 춘추자전에서 이 기록을 찾아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기원전 524년에 중원 지역에 큰 화재가 일어납니다. 이 화재는 정나라에만 영향을 미친 게 아니고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에게 기록이 다 나옵니다. 공통적으로.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화재였던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나라 가운데 정나라 정자산이 이 화재에 어떻게 대처했는가라는 매뉴얼입니다. 이게 2500여 년 전에 대화재, 우리로 대재앙에 큰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했느냐는 대처 매뉴얼. 세계에서 가장 오래됐고 가장 최초의 대처 매뉴얼입니다.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많은 사고를 겪었는데 그 대처 못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인명이, 그죠? 예. 세월호 얘기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그게 대처가 안 돼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근데 2500여 년 전에 이미 정자산은 불난 거에 대처하는 거예요. 이미 불이 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나라에게 전부 다 영향을 미친 대화재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이 날 즈음에 정나라로 불길이 넘어오고 올 무렵에 정자산이 이석이라고 하는 귀족이 죽었는데 장례를 치르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인부 30명을 보내가지고 관을 옮기게 합니다. 이게 불나는 장소하고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귀족의 관이 불에 옮겨 붙으면 안 되니까 일단 그 조치를 취합니다. 두 번째, 불이 났어요. 이제 정나라로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외국에서 온 진나라 공자하고 공손실이라는 사람을 동문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동쪽 밖으로 내보냈다는 얘기는 서쪽에서 불이 온다는 얘기죠. 가장 안전한 문을 통해 가지고 피신을 시킨 겁니다. 외국 손님이니까. 두 번째, 사법을 담당하고 있던 사구를 시켜가지고 새로운 손님들은 나가게 하고, 왜냐하면 이제는 새로운 손님은 비즈니스 협상이 들어가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보내도 됩니다. 좀 이따가 다시 연기시키면 돼. 그런데 오래된 손님 있잖아요. 전부터 있던 손님들은 일이 다 안 끝났으니까 일을 마저 보게 하라고 안전한 숙소에다가 못 나오게 단속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자관하고 자상에게는 사당과 종묘입니다. 종묘를 순시하게 합니다. 왜? 옛날에는 조상의 위패를 모시고 있는 종묘와 사당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불을 붙지 않게 만반의 준비를 대처를 하는 거죠. 모래나 물 같은 걸 준비하게 하고, 그 다음에 공손 등에게 전복령 거북 껍데기. 옛날에는 이제 점칠 때 제일 귀중했던 게 거북이 배 껍데기 가지고 점친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북 껍데기를 옮기게 하고, 축사에게는 역대 군주의 신의를 주 왕실의 사당으로 모시게 합니다. 역대 군주의 신의를 주나라 왕실, 서쪽에 있는 주나라 왕실로 옮기게 했다는 얘기는 뭐냐 그러면,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정나라의 임금들이 다 주나라 왕실하고 성이 같아요. 희씨. 네. 그 원래 있던 조상집으로 모시는 겁니다. 궁중 창고 무기고 담당에게는 맡은 곳의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상성공에게는 궁궐을 잘 지키게 하면서 나이든 궁인들은 불이 이르지 않는 곳으로 피신을 시킵니다. 참 기가 막힌 조치죠. 보면 볼수록 아주 신기합니다. 사구 사마에게는 불길이 지나는 길목을 지켜가지고 불길을 잡게 하고, 성 아래 사람을 성 위로 올라가게 해서 성을 지키게 합니다. 그리고 징발된 사람들을 잘 지키게 하고요. 교회 사람들은 축사를 도와서 수도 북쪽을 청소하게 하고, 사방신에게 화재가 그치도록 기도를 드리게 합니다. 이거는 미신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게 아닙니다. 자, 불이 나게 되면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매뉴얼에 따라 사람들을 탁탁탁 모아가지고 민심을 수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화재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끔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을 옛날에는 제사 형태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 다음, 화재로 집을 잃은 사람에게는 세금을 줄이고 집지를 목재를 제공을 합니다. 3일 동안 죽은 사람을 위해서 곡하고 시상을 폐합니다. 주변 제후국들에게 알려서 구호 물자를 요청합니다. 토지신 사당을 세워가지고 제사를 드리면서 화재액을 털어냅니다. 즉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다시 한번 취합니다. 2500여 년 전에 정자산이 화재에 보여준 매뉴얼입니다. 이건 뭐
현대 매뉴얼에다가 비교를 해놔도 떨어지지 않을 만큼, 그죠? 손색이 없을 만큼 훌륭한 매뉴얼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종합을 해보겠습니다. 정자산과 관계되어 있는 단어들, 키워드들은 정자산의 통치에 관해서 관맹상제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최초의 법률을 공표함으로써 형정이라고 나왔고, 춘추시대 때 정자산을 평가 가운데 춘추시대에 이 사람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춘추 1인이라는 평가, 그 다음에 정나라의 고단한 신세를 보여주는 조진모초, 그 다음에 정자산의 개혁 정책에 따라 가지고 길에 물건이 떨어져 있어도 죽어가는 사람이 없었다 그랬죠. 그걸 도불습유라고 합니다. 도불습유. 그래서 어떤 정치가 큰 효과를 거두거나 제대로 된 정책이 시행이 된 모습들을 얘기를 할 때 늘 도불습유라고 하는 사자성어로 표현을 합니다. 삼불기 말씀을 드렸고, 정자산의 통치는 삼불기 가운데서도 가장 수준 높은 불능기 단계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자산에 관해서는 뭐 할 얘기들이 많고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정자산을 얘기해 왔습니다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우리 사회가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고귀하고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사회적 책임감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가 됐다.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회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내가 누리고 있는 부와 권력이 어디로부터 왔는가라는 자기 성찰을 요구하는 의미에서 2500년 전 정자산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제상으로 20년 동안 지내면서도 죽어서 장례 치를 돈조차도 없이 깨끗하게 살았던 정자산 이야기를 해봤습니다.由郑关周为大家讲述春秋相国郑子产。史记为编演了一部古装豫剧《春秋相国》，这也是发生在我们新密古代的人和事儿。在我市公演多场，由于多数观众对这场历史不太了解，反映说看不懂。今天我就借讲故事的栏目，将剧情简单地介绍一下。春秋是我国的一个历史时期，从公元前770年到公元前476年，和其后的战国时代，公元前475年到公元前221年合称为东周。春秋是因孔子编写的一部编年历史书《春秋》而得名。春秋时代，华夏大地上有10多个国家，我们新密、新郑、登封、荥阳、中牟、长葛一带属于郑国。郑国第一代国君郑桓公是周宣王的弟弟，出封在陕西华县的郑地，后因周幽王腐败，引得外敌侵入。周幽王和郑桓公在战乱中丧生。郑桓公的儿子郑武公保周平王向东迁都洛阳，郑武公就在曾魏流域建立了新的郑国，历史上就称为新郑。曲梁大饭庄村古城寨就是郑国都城的遗址。郑国处于几个大国的中间，
又是战略要地，北进南出，西秦、东陈、宋和齐这些国家虎视眈眈，都想吞并郑国，也不断找借口欺负郑国。郑国内部也纷争不断。郑国的第9位国君郑穆公有11个儿子，2个夭折了，9个成人。他去世后，弟子公子仪继位为郑灵公，不到1年就被同族所杀，又立公子坚为国君，为郑襄公。他让其余7个兄弟都做了大夫，因为他都是郑穆公的儿子，史称郑齐穆。子产的父亲公子发就是齐穆之一，后来在五族乱政，就是内部争斗的时候被杀了。子产之前的至正卿，也就是相国，是韩虎，是他将相国的位置让给了子产。子产为了治理郑国，大张旗鼓地进行改革。首先，他善于听取基层百姓的呼声，采纳民众的意见。当时郑国都城里的有一处乡校，就是国民经常在那里聚集闲谈的地方。有的人就在那里发表一些不满意政府的言论，有贵族建议将此取消，子产不让取消，说有不同言论不是坏事，众人说我们做得对，我们就坚持做下去，众人说我们做得不对，我们就改掉它。他们是我们的老师啊，这不就是我们所提倡的民主政治的雏形吗？接着，子产大力推行田序制。实行田序制。田序制，啥是田序制啊？就是将庄园田地分给百姓耕种，到时户户有炊烟，家家有地耕啊。这是真啊！是真的，是真的，谢相爷，多谢相爷。田序就是田地边上的小渠沟，是2家田地的分界，土话叫做上沟、地上沟。浇地时是渠沟，收种时是人行道。子产将王公贵族的土地分给一家一户的农民，规定这是农民自己的永久财产，国家直接从农民手里收取一定的税粮，其余都归农民自己，与原有的王公贵族脱离了关系，这极大地调动了农民种田的积极性，这样就削弱了王公贵族剥削农民的权利，损害了他们的利益。王公贵族他们当然持反对态度。子产为了使自己国家强大，还改革了兵役制，即按田地面积出兵役和征收军需物资，称为丘赋。丘是计算田地面积的单位，四周都有渠沟的一块地叫做一井，大约8至16井可为一丘。规定每丘应出的兵役和战备物资，包括马匹、车辆、粮食、草料、衣物等的数量，这样国民的利益和国家的利益直接联系在一起。保卫国家就等于保卫自身的利益，
这才是真正意义上的保家卫国。所以这种兵役制度是国民容易接受的。南北朝时期的木兰诗中有昨夜见军帖，可汗大点兵，军书12卷，卷卷有夜明。阿爷无大儿，木兰无长兄，愿为是鞍马，从此替爷征的4句，就是在这种兵役制度下国民自觉出兵役的写照。这种兵役制度一直延续到了2000多年，直到民国时期还有按保家出兵，除独生子女外都有当兵的义务。自参实行的这一系列改革成果必须有相应的法律加以巩固，比如严禁王公贵族将自己分给农民的田地收回去，不准再有从原来是自己的土地上加收地租，农民到贵族的土地上去劳动不再是义务，应该给报酬。自参将这些法律条文筑在铜鼎上，摆放在城门的显眼处，让国人贵族都能看到。自参铸刑鼎，连其他国家的朋友都担心他的下场悲惨，劝他给自己的子孙留条后路。自参回信说，我没有才能，不能考虑到子孙，我是要挽救国家当前的乱世啊。自参还有一句经世名言，苟利社稷，死生一子。用白话说就是只要是有利国家的事儿，我就是搭上生命也要去做。为了国家之根，为了百姓富裕，自参重死不息。相爷，苟利社稷，死生一志。自参不仅是改革家，还是杰出的政治家、军事家、外交家、治国理政的能手。他为了郑国富强，不畏强权，不畏人言，把生命置之度外，使郑国得以中兴。他在国内外威望很高，郑国虽是小国，周围国家包括晋楚都佩服他，不敢轻易地惹怒郑国。公元前552年，自参逝世了，郑国百姓痛哭失声，编成送葬歌谣道：我有子弟，自参惠子；我有田畴，自参失子。自参日死，谁其此子？连孔子听到了自参去世的消息，也痛哭流涕地说：失子以爱也。自参身后家无余财，没有安葬费，遗嘱选在都城南行山之上，用乱石砌成墓道，不用随葬品。南山上朝歌东，石头垒起来搬菜，顶起来算是官役，万不能去收收百姓吉利。若不然我九泉之下难以安息，难以安息呀！
郑国民众自愿捐出金银财宝，放在子产家的门外，子产孩子不敢收，又退不回去，就抛在门前的小河里。从此这道小河一连多天金光闪闪，故得名金水河。子产封地在东里，就是现在郑州市的东里路，就是纪念子产生前而得名。这就是相关郑子产的故事。